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앞에 칸막이가 있었기 때문에 마스크 벗고 하겠습니다. 같은 회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오래간만에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렇게 우리 강좌를 하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거의 이런 자리를 갖지 못했는데 이제 지금부터 올해는 뭐 내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제가 이번에 모본 기행이라는 이 책을 가지고 교리 강좌를 하겠습니다. 교리 강좌하기보다는 제가 이 책을 처음 접한 것이 2004년인가 그렇습니다. 거의 뭐 20년 전이죠. 네. 20년 전에 접하게 됐는데 보니까 그 천리교 교조전을 풀어서 완전 자세하게 적어놓은 책이다. 그런 그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그때부터 잘 보고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모본 기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행이라는 것은 어디 여행하면서 느낀 걸 적어놓은 기록 기행인데 이거는 교조님의 모본의 어떤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이제 기행식으로 여행기처럼 적어놓은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사실들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그런 것들이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밑에는 천리교 교조전 세견이라 되어 있죠. 세견이라는 건 자세히 들여다본다라는 것. 교조전은 사실 좀 막 압축시켜 놓고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인데 이걸 자세히 이제 풀어가지고 설명한다. 그래서 이 책은 천리교 교조전의 확장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갈피에 이 책 날개를 합니까? 책 날개 보면 이런 그 교조님 해주신 말씀이 하나 들어있죠. 잘 돌아왔거나 이것을 주나 세상은 이 포도알처럼 모두 둥근 마음으로 뭉쳐서 사는 거야. 이 길은 두고 즐겁게 걸어가는 길이야. 이 말씀이 이제 교조 1화편에 모두 둥근 마음으로라는 구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제 굉장히 그 의미가 깊은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그 민족과 나라가 있지만은 그 형태가 포도알처럼 이렇게 뭉쳐서 나중에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세계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세계화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 가가지고 그 나라 민족하고 동화가 돼가 산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는 뭐 이때까지 다른 나라 이민간 분들 이야기 들어봐도 그 나라 민족과 문화까지 100% 동화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거의 나이가 들면은 고향이 그립고 자기가 먹던 음식이 그립고 아주 단순한 부분에서부터 이제 그런 것이죠. 지금 뭐 세계화라 하니까는 우리 비행기 타면 이제 코로나 전에는 어디든지 마음대로 갈 수 있고 그러니까는 마치 착각을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안 그렇죠.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간의 그 전쟁만 봐도 이게 얼마나 큰 일인가. 이제 우리가 체감을 조금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간에 그냥 자기들 나라끼리 다투고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한테 영향이 오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지금 뭐 물가가 막 굉장히 뛰고 뭐 휘발유 값이나 경유 값이 뛰어가지고 참 요즘 힘들잖아요. 그런 것도 다 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하면 우리나라에다 밀하고 해바라기 씨유를 제일 수출해야 한다. 우리나라 수입하는 게 전부 다 그쪽 산이라. 그 다음에 식용유 50%는 인도네시아에서 이렇게 수입을 하는데 여기 두 나라에서 딱 막히니까는 인도네시아의 그 팜유 가격이 배로 뛰어버리니까 못 감당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가격이 2배로 이제 뛰기 시작한 밀가루도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우리한테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계화라는 게 어떤 분업화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중국에서 물건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내서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안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수입할 길이 끊기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고, 작년에도 뭐 요소수가 없어가지고 난리가 나고 그랬죠. 세계가 다 분업화를 해가지고 니는 이 일을 하고 내는 이 일을 하고 이걸 나라별로 이렇게 이제 나눠가지고 일이 하다가 뭐 이렇게 하나가 삐걱거리니까 이제 우리 전체가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 그래서 정말 이 포도알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가 이렇게 어떤 자기 경계를 딱 이룩하고 안에서 교류를 하는 것은 이 줄기를 통해서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것이 뭔가 하면 이건 개인한테도 마찬가지고 가족도 마찬가지, 사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알처럼 뭉쳐서 살아가는 것이지 섞여서 살아가는 건 결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사람하고 사람의 관계에서도 100% 그 사람 마음에 들고 뭐 같이 하고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힘들어서 못 살아가죠. 부부라 하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 마음이 맞는 그 부분만 공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버이신님 의지를 해서 수호를 받고 어떤 신앙의 가치를 느끼는 부분만 공유를 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내 생각이나 가치관 100% 당신하고 같아야 되고, 내가 먹는 게 맛있는 게 당신도 맛있어야 되고, 뭐 내가 보는 광경이 당신도 좋아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말을 내포하고 있는 게 포도알이라는, 이게 개인한테도 해당되고 사회한테도 해당되고 국가든 민족한테도 해당되고, 그리고 개개인의 인연이라는 것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도 자기 눈으로 보면 안 된다 이거죠. 남도. 그래서 교수님은 남의 험담하지 마라, 남의 안 좋은 이야기 옮기지 마라. 어느 유명한 개그맨이 그런 말을 했던, 자기가 인생에 살아오면서 느낀 것이 딱 손질해야 되는 인간이 한 종류가 있는데 뭔가 하면 남의 험담을 나한테 옮겨주는 사람, 저 사람이 저런 말 했더라 하더라, 그런 거는 나도 그런 말 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는 안 사귀면 된다. 교수님도 남의 험담을 하면 수내리가 33일 동안 딱 멈춘다 했거든.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는 뭐 선한 것 악한 것도 있고 뭐 티끌도 다 섞여져 있는데 그걸 보고 안 보고는 개인의 어떤 그런 것이죠. 저 나쁜 것이니까 니도 나쁜 것이라고 해라고 할 것은 교수님 가르침이 없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갖다가 공유를 하고 있는 사람은 교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살아간다. 그리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이 사실은 뭐 보면 읽어보면은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게 뭔가 내가 이해 못하는 것들이 나오면 어려운 거죠. 여기 보면은 첫 페이지에 이렇게 사진이 있는 여기도 보면은 교수님 생가가 있는 그 덴리시 산마이 된 이런 곳에 교수님 탄생전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터전에 갔을 때 가봤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죠? 교수님 탄생전이라고 이렇게 꾸며놨는데 거기 보면 야마토 지붕이라는 게 보이죠. 이렇게 지붕 위에 이렇게 조금 솟아가지고 볏집으로 이렇게 만든 걸 이렇게 야마토 지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 지붕은 제법 잘 사는 사람, 마을에서 지체가 높은 사람들만 이 지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그걸 이해를 하고 가면 이제 교수님이 친정 집안이 신분이 마을에서 높은 그런 집이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끝에 보면 지붕 위에 보면 비둘기도 자세히 보면 있고
비둘기가 이제 촌장의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알고 가면 재미있지만 그냥 안 보고 그냥 모른 채 보면 그냥 집이 있네 그냥 이런 정도로 끝나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 책을 읽어 가려니까 너무 힘이 들어요. 이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나오니까는 이해 안 되는 그냥 넘어가면 되지만 해보면 또 재밌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 두 번째 이 페이지에 이렇게 보면 사진이 있는데 그 교조님이 활동하셨던 그 장소들 야마토라는 지방을 이야기하는 야마토라는 지방은 지금 천리시를 이제 부근으로 해가지고 동서로 30km 남북으로 18km 되는 야마토 분지라는 그 옛날에는 호수였대 아주 큰 호수였. 거기 말라가지고 땅이 된 게 분지인데 그 지방을 야마토로 가르쳤다. 그러면 얼마나 좁습니까? 30km 하면 여기서 뭐 진주 정도 됩니까? 그 18km 정도 하면은 뭐 배든 좀 넘어서 진동까지 갈라나 그 안에서만 살아있었다. 그 밖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 그 전부터 나오는 지명이나 이런 것도 그 안에서 하는 어디 어디 멀리 가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야마토라는 이 지역 안에서 모든 것을 다 교수님 일어나신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도 보면 이렇게 지도가 옛날 지도가 나와 있잖아요. 뭐 보기 어려운데 아주 옛날에 그린 지도이기 때문에 그 지명이 나오는 게 야마토 그 지방에 있는 마을들 위치나 이런 거. 그래서 친필 교조전이나 일화편에 나오는 지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보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 가까운 거리 사실 걸어가면은 하루 만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죠 그냥. 돌아오기는 조금 끝에서 끝까지 가면 조금 힘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거리 안에서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말에도 이제 나와 있듯이 여기 이 책은 천리교 교조전을 바탕을 두고 이시자키 마사오 나카지마 히데오 하야사카 마사키 사와이 요시노리 네 사람이 토의한 것을 정리를 해서 미치노도모 터전에 있는 도우죠. 거기서 1989년 4월호부터 다음 해 12월까지 20일에 걸쳐 연재한 것을 이제 한 것이다. 이 내분은 천리교 안에서 그 교의 서적 저자로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 책은 조금 모범 기행은 교조전에 대해서 한 단계 이렇게 좀 더 깊이 들어간 거라 하면은 이시자키 마사오라는 분이 적은 교조님과 그 시대라는 건 들어 이거는 완전히 뭐 학술 논문이에요. 읽기가 너무너무 어려워. 뭐 일본의 역사라든지 문화를 갖다가 완전히 이해 안 하면 읽을 수도 없는 그런 이런 분들이 이런 책을 되게 많이 적었어요. 네 분들이. 그래서 완전 천리교에서 말하자면 거의 석학이신 분들이 실제로 학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식이라든지 아주 방대하게 알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했다. 그래서 이분들은 엄밀히 말하면 학자에 가까우신 분들, 학자에 가까운 분들이 신앙적으로 이제 교조전을 바탕으로 해서 이 책을 적었다. 이러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1장에 들어가서 교조님의 탄생과 생장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교조님은 아시다시피 1798년 4월 18일 날 탄생하셔서
1887년 음력 정월 26일까지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41살 어버이 스님의 계시를 받으신 이후를 모본 50년간을 모본이라 하지만은 또 넓은 의미에서 교조님 탄생부터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이제 알기 위해서는 탄생부터 알아보는 것이 이제 좋을 것이다. 그래서 교조 나카야마 미키님께서는 1798년 4월 18일 아침 야마토 지방 야마베군 산마이된 마을에서 탄생하셨다 되죠. 아시다시피 교조님의 이름은 나카야마 미키입니다. 근데 교조님은 태어나실 때는 아버지 마이카와 한시치 마사노부라는 분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처음에는 나카야마가 아니고 마이카와라. 일본은 결혼을 하면 성이 바뀝니다. 우리나라는 안 바뀌지만 성이 바뀌긴. 그래서 야마토 지방은 앞에 설명을 했죠. 야마베군 산마이덴이란 마을에서 이제 태어나셨는데 이건 음력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책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양력으로는 6월 2일 날 이달 2일이 양력으로 이제 단신이 일단 음력으로 4월 18일. 그리고 태어난 시각은 아마 해 뜨는 시각이라고 여기 뭐 여러 이야기가 적혀져 있지만은 해 뜨는 시각이다. 그래서 6월 초에 해 뜨는 시각은 5시 조금 금방이기 때문에 아마 새벽 5시에 태어나지 않았나라고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짜가 막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일본이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음력을 쓰고 있다가 1872년부터 양력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탁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교조님 은신하실 때는 안 헷갈리라고 1887년이기 때문에 음력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력을 그때까지 쓰다가 72년부터 양력으로 싹 바뀌었기 때문에 은신하실 때는 음력 정월 26일이라고 이렇게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보면은 교조님 탄생하실 때 그 집 위에 오색 구름이 걸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뭐 찬양하기 위해서 적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면 그 이스노카미 신궁이라는 그 신사의 기록에도 그렇게 나와 있었다 합니다. 그런데 그 야마토 지방 이소노카미 신궁이라고 그때 있는데 그 일본의 이런 그 기록하고 이런 문화가 그걸 보관하는 문화가 상당히 뛰어납니다. 제가 터전에 몇 년 전에 터전에 있을 때 그 나라에서 그 전시회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박물관 전시회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가게 됐습니다. 가게 되니까 깜짝 놀란 것이 일단 그 일본의 유명한 그 박물관 정창원이라는 그 박물관이 있습니다. 정창원이라는 바른 창고라는 거기서 일본의 국보나 보물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데가 나라에 있는 정창원입니다. 여기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전시를 하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전부 다 돌아올라면 몇십 년 걸린다 하더라고요. 1년에 한 번씩 전시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 어떤 테마별로 이제 그걸 하는데 그게 보면은 뭐 이런 기록들이 있잖아요. 교조님 때 있었던 나오는 무슨 지명이라든지 신사나 절의 어떤 기록들도 원본 그대로 생생하게 전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일지나 일기도 너무 그 생생하게 이렇게 보관을 잘 하고 있어가지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천리에도 가면 천리 도서관이 있거든요. 천리대학교 도서관에 가면은요, 정말 그 놀라운 게 북한에 관한 책이 가장 많은 곳이 천리 도서관이에요. 그래서 북한 연구한 학자들 천리 도서관에 가서 그 책을 자료라는 게 굉장히 많이 그 수당해 놓고 수집해 얼마 전에 그런 그 유명한 책을 베스트셀러를 쓴 그 다이아몬드라는 교수가 총균세라는 그 책을 적었는데 그때 거기 보면은 한국 문화의 우월함에 대해서 굉장히 찬양을 하는데 그 다음 쓴 책에서는 일본 문화에 대해서 막 찬양을.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좀 더 소개를 해주지 않느냐 하니까 그 교수가 하는 말이 한국으로 소개한 책, 영어 책을 찾아보려 해도 손에 꼽힐 정도다. 그런데 일본에 관해서 소개한, 중국에 관해서 소개한 수천 건이 되고 영어로. 일본은 뭐 수백 건이 되는데 한국은 10건이 안 된다. 자기가 찾아보려 해도 한국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영어 책이란 이게 뭐 이 차이가 사실은 굉장히 있다. 그래서 이런 기록도 그냥 우리가 그냥 찬양하기 위해서 그냥 한 게 아니고 실제로 기록이 적혀져 있던 그날 뭐 짜고 뭐 이렇게 적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날 오색 구름이 적혀 있었다. 그래서 그걸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그 근거를 증명하는 그런 것들 뒤에 다 주석에 적혀져 있는데 밑도 끝도 없이 이래 됐으니까 그냥 그리 알아라가 아니다. 그래서 오색 구름이라는 것도 보면 빨강, 파랑, 노랑, 보라, 초록인데 이 색깔이 보면 극락정토에 갈 수 있는 그런 그 책을 상징을 한다. 그래서 절에도 가보면 이 색깔들이 적혀 있는 그 뭐라 합니까 그 불교의 그림들이 실제 보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했어요. 그래서 교조님은 태어나신 마이카 댁은 터전에서 남쪽으로 약 3km 떨어진 산마이den이 있어서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있어요. 농업을 하는 그런 한적한 마을이다. 그 무렵은 니시 산마이den과 히가시 산마이den으로 나눠져 있었다. 서쪽은 도도번, 동쪽은 오다번이 가날 이런 말이 나오죠. 여기 들어가면 또 무슨 말인지 이게 뭐 산마이된 마을이 동하고 서로 나뉘어가지고 그 행정구역이 도도번하고 오다번이라고 이런 쪽으로 나뉘어져 있다니 번이라는 것이 과연 뭘까? 또 그걸 설명을 하려면 교조님이 그런 계신 시대의 배경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뭐 대략적으로 일본의 어떤 역사에서 보면은 1500년 경까지는 각 지방의 그 영주들이 흩어져서 자기 지역에 대해서 그 권리를 주장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서로 침략하고 땅을 뺏고 막 그런 그 싸움을 계속 하다가 그런 그 영주들을 다이묘라고 불렀습니다. 한자로 대명이라고 다이묘, 한 지방을 다스리는 영주들이죠. 그 다이묘들이 일본 전역에 전부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도 아시는 유명한 그 임진왜란을 일으킨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이 이제 이걸 다 전국 통일하게 된 그게 1600년 좀 넘어가는데 그러다가 이 사람이 조선을 침략했다가 실패를 하고 그 와중에 죽고 그 다음에 그 실권을 잡은 사람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유명한 장군이 있죠. 이때 이 사람이 1600년부터 교조님 시대까지
실권을 그 자손들이 다 잡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장군이라 해가지고 실권을 다 가지고 있고, 물론 일본에 왕이 있었지만은 왕은 실권을 가지지 못했고, 장군 밑으로 보면 옛날에 그 다이묘라고 불리던 그 영주들을 이제 번이라는 그 행정구역으로 나눠가지고 그대로 통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번별로 여기 막 나오죠. 도도번, 오다번 이렇게 막 그 나오는데, 이 번을 다스리게 되면은 그 쪽에 살고 있는 농민들한테 세금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번의 영주가 되면은 당신은 100만석 영주. 그럼 세금을 100만석을 걷는다는 거. 그 조그만 영주는요, 5만석 영주도 있습니다. 5만석을 세금을 걷는 거예요. 5만석으로 받는 그런 번의 영주는 아주 형편없는 영주예요. 가신도 별로 없고, 100만 정도 되면은 엄청난 성에다가 가신들도 굉장히 많고 수백 명 이상의 어떤 거느리고 사는 거죠. 그런 교조님 때도 도도번, 오다번 이런 것이 그대로 행정국이 그대로 살아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영주가 다스리고 있고 자기가 헌납해야 될 어떤 곡식의 양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 그 일본의 그 특징을 보면요,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정해진 세금은 그대로 바쳐야 됩니다. 예. 아무리 흉작이 들어도. 그래서 이건 뭐 남한테 빌리서라도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 당시에 교조님이 태어났을 때도 흉작이 많이 들고 월일의 현신이 되신 그 근방으로 엄청난 흉작이 들어가지고 기록에도 나옵니다만은 이제 세금을 내라 하니까는 낼 세금도 내라 하니까는 대간소를 부순다. 우리는 말 군청에 쳐들어가서 군청을 부수는 거예요. 예. 그냥 봉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민중 봉기들이. 그리고 세금을 안 내면은 또 뭐 어떤 일을 당하면 죽어야 됩니다. 예.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무사들입니다. 예. 촌장이 그걸 할 수 있었어요. 칼을 찬 사람은 그걸 적길 처분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도망을 가게 되고 그 유민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일본 전국을 다 떠들게 되고 그 와중에 막 그런 이야기들이 교조전이나 일화편에도 나오죠. 교조전에도 뭐 거지가 아예 먹일 젖이 없어서 오게 돼서 교조님이 대신 먹여주고 뭐 쌀 도둑이 들고 막 이런 것이 보면 사실은 그 시대 배경은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다. 예. 이걸 그래서 그때 교조님 탄생하신 1798년부터 계시를 받으신 1838년까지 뭐 이런 것이 계속되다가 계시를 받을 점에는 최고로 극심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일본은 계급 사회를 보면 사농공상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뭐 우리는 지금 사라고 하면 선비사를 이야기하는 거기는 이제 무사를 이야기 무사들 위한 그 다음에 농사 짓는 사람, 그 다음에 그 공산품 물건을 만드는 사람, 그 다음에 상업은 유통을 시키는 사람, 이 네 계급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회의 특징은 개인보다는 각자의 처지나 입장에 있어서 그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 선비사라고 하죠. 무사들은 내가 농공상을 내가 다 지켜준다. 이런 개념으로 자기가 사는 거고, 농사 짓는 사람은 내가 사공상, 이 사람들 위해서 내가 농사를 지어서 먹이 살린다. 공은 내가 필요한 도구들을 만들고 물건들을 만들어서 하고
상업하는 사람들은 유통을 시켜서 당신들 골고루 걸어가게 한다. 이런 개념으로 서로 그런 개념으로 살고 있었던 것이죠. 이 세월이 엄청난 몇백 년 동안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의 기록도 보면은 교조님의 그 아버지, 친정 아버지 마에카와 한시치 마사노부는 그 마을에 촌장의 여건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수리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수리건은 농번기에 물이 필요하면 물을 댈 수 있는 건립입니다. 수리건이. 이제 논이 많기 때문에 서로 가져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제 그 중재를 해주고 분배해 주는 권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누구 가지가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는데 이게 재미있는 게 보면은 1500년부터 벌써 그 기록이 나와 있어요. 이 마을에 이 도도군의 수리건은 누가 가지고 있고 이쪽에 산마이덴의 이시 산마이덴 수리건은 누가 가지고 그 기록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도 안 변하고 그냥 그대로 흘러온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교조님 태어나신 시대부터 완전히 격변을 이제 겪게 되는 거죠. 왜 격변을 겪게 됐느냐? 그리 오랫동안 살고 있었는데 일본은 그때까지만 해도 중국이 세계에서 최고로 강한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딱 보니까는 영국이라는 나라가 와서 어디 조그만 나라인데 섬나라인데 와가지고 막 완전히 뭐 중국을 전쟁에서 밟아버리거든요. 그 막 아편 전쟁이라고 막 일어난 그 사건이 있는데 그걸 보고 나서 일본이 생각을 바꾸는 거죠. 아, 중국이 이 세상에 제일 크고 강한 나라가 아니니까는 이제 중국을 배우지 말고 영국을 배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영국에 이제 대규모 사신단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게 1800년도 중반에 벌써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딱 영국 하는 걸 보고 딱 배워가지고 우리도 그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붙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일본의 그 제국주의하고 이어지거든요. 영국 보니까 다른 나라 다 침략해가지고 자원하고 전부 다 약탈해가지고 자기들 강대국이 되고 있구나. 안 하는 나라가 없는 거 전부 다 보니까 프랑스도 하고 뭐 독일도 하고 스페인도 하고 이탈리아도 하고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도 그리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움직이는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사회가 완전히 변화하게 되는 거죠. 완전히 변하게 되는 거예요. 사회의 어떤 격변기입니다, 정말. 그래서 나중에 뭐 그 명치 유신이 나오게 됩니다만 일본이 1867년에 완전히 근대 국가로서 그 계획을 하려고 이때까지 장군이 다스린 나라를 왕이 다스린 나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 계획을 추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와중에서 일반 그런 백성들은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는가?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되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그때 사람들의 어떤 그 심정을 알아야 된다. 교조님 왜 가르침을 펴시게 되는지에 대해서 뭐 여기에 실려 있었던 그 음력을 쓰는 걸 양력으로 바꾸는 것도 결국은 이제 그 메이지 유신 때문에 이제 바꾸게 되는 거고 일단 사람들의 복식을 바꾸게 된. 그래서 그 이때까지 있던 전통 옷을 버리고 이제 양복을
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신발도 집신 신던 데서 이제 신발이나 구두로 이제 바꾸고, 머리도 바꾸게 되는 거죠. 우리 일본 그런 전쟁 영화나 사극 보면 일본 남자들 이상한 머리 하고 있죠. 뭐 빡빡 밀어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뒤까지 밀어가지고 뒤에만 머리를 딱 묶어가 있고. 근데 이거는 일본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원나라나 몽골 거기도 보면 딱 머리를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 왜 그리 하는가 하면 전쟁 나면 투구를 쓰기 위해서입니다. 머리가 있으면요 이 투구 쓰기가 걸그렇죠. 돌아가고 그러니까 맨머리가 제일 낫거든요. 투구 쓰기에는. 그래서 그런 머리를 그때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머리를 기르게 이제 하고, 뭐 갑자기 사교 댄스를 들어와가지고 사교 댄스를 추고, 뭐 카레라이스도 그때부터 먹었다고 벌써. 그러니까 이거 서구 문물이 그냥 한꺼번에 이제 밀려 들어오면서 막 그런 것만 바뀌는가 하면은 갑자기 사람들한테 왕이 신이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신도라고 하는 전통적인 종교가 있었는데 갑자기 왕이 신이다고 그때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메이지 유신 전으로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국가 신도를 만들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생활의 어떤 변화를 강요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뭐 그 중에 또 정책적으로 보면은 뭐 굉장히 많은 것이 이루어졌는데, 가만 보니까는 영국이나 유럽에 가서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키가 작더라. 왜 키가 작은가 생각해보면 고기를 안 먹어서 그렇대. 일본은 그때까지만 고기를 안 먹었습니다. 왜 안 먹었냐 하면은 고기를 먹으면 혼이 더럽혀진다고 오래전부터 믿고 있었거든요. 육식하는 사람은 혼이 더러워진다. 이걸 갖다가 아주 오랫동안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육식을 장려를 이제 하기 위해서 돈가스도 만들어내는 거죠. 돈가스. 우리가 돈가스. 그러면 사람들이 하도 안 먹으니까 이제 왕이 나와서 직접 내가 먹으면서 바라는 거야. 너희들도 다 먹어라. 이렇게 하게 되는. 그 왕을 죽이려고 결사단까지 만들어낼 정도. 왕이 혼이 더럽혀졌다는 거야. 그 이런 그 어떤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고착해가 내려오던 사람들이 뭐 모든 것이 이렇게 다 바뀌어져 가니까는 그 혼란은 이루 말할 정도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 시대에 교조님이 이제 태어나 살아가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대혼란의 그런 시대에 교조님은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서 이 세상을 살아낼까라는 그 점에서 사람들을 갖다가 이끌고 계몽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리교의 신앙을 안 하는 다른 학자들은 교조님을 민중계몽가라, 민중운동가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완전히 이제 세상은 모두 위나 아래나 차별이 없다라고 하고, 인간은 모두 같은 혼인 거예요. 아무리 신분이 존귀한 왕이라 할지라도, 밑바닥에서 농사를 짓는 그런 백성이라 할지라도 혼은 다 같은 거예요. 이 세상은 다 모두 일체 형제야,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나라만 이런 계획돼 갔던 게 아니고, 교조님은 정신의 세계에서도 완전한 계획을 갖다가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 안에 보면은 내용에 보면 설명하기 위한 배경으로서 나타나 있습니다. 교조님 태어나신 곳을 가보면은 교조님 탄생하신 곳이라 다다미 석장반이라 아주 좁은 공간에서 태어났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는 짚을 깔아놓고 거기서 이제 태어나셨다 합니다. 왜 짚을
말하자면 출산은 그때만 해도 흑간에서 해야 되는 것이다. 그 여자는 부정한 것이고, 왜 부정하냐면 피를 보이기 때문에, 여자의 월경을 이야기합니다. 피를 보이기 때문에 이제 여자는 불경하다. 그거는 서양에 있는 뭐 종교도 같습니다. 예. 서양에 있는 그런 종교들도 여자는 피를 보이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부러 이런 그 가축들 사는 마구간에 가서 출산을 하게 하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짚을 깔아놓고 이제 하게 하고 그렇게. 하지만 교조님은 월경은 여자의 꽃이야라고 이야기해요. 그 1화편에 그런 글들이 나와 있죠. 꽃이 없이 열매가 피는 것이 있는가? 여자도 꽃이 월경이는 꽃이 피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맞는 말씀이죠.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뒤에 보면은 이제 교조님 탄생제에 관한 이야기 나옵니다만, 교조님 탄생제를 올리게 된 것은 1934년부터 올리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 보면은 왜 그러면 그때까지 안 올렸는가? 여기에 대해서 기록을 찾아보니까요.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일반 서민들은 생일을 축하하는 습관이 없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옛날에는 돌잔치하고 환갑잔치하고 이렇게 했지. 뭐 지체 높은 사람들은 생일을 해마다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록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왕이나 왕비는 매년 했더라고요. 조선시대 매년 산생 뭐 축하하던 연을 베풀었다는데 일반인에 대한 기록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일반인은 어떻게 했느냐, 한때 못 와서 한 거예요. 정월, 설날이 모두의 생일이다. 그래서 설날을 축하하게 됐다. 일본은 그렇습니다. 서민들의 모두들의 생일이 정월 초하루 날 같이 그냥 한꺼번에 그냥 그런 습관이 있었다. 그런데 서구 문물이 들어오고 일본은 전쟁에서 패하면서 미군정이 시작되면서 이 사람들 보니까 막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하고 막 그러니까 그걸 보고 따라한 거죠. 그때부터 이해부터 따라한 거죠. 우리나라 불리는 해피 버스데이 투 유 노래도 완전 사기 노래라. 엉뚱한 노래에다 가사만 붙여갖고 서양에서는 아무도 부르지도 않는데 그걸 막 누가 들어가지고 이렇게 부르고 있다 하는. 그래서 생일은 축하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생각하기 우리가 자기 생일도 안 지내는데 교수님 탄생제에 어떤 생각이 못 미쳤다라고. 진주님도 제문에서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다른 뭐 석가모니나 예수도 크리스마스 축하하고 부처님도 부처님 탄생제 축하하는데 교조님 탄생제만 안 하고 있다가 이제 기억이 나는 1934년부터 이제 올리기 시작했다. 뒤에 밑에도 나와 있죠. 일본이 만연령제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매년 생일을 축하하는 습관이 없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약간 그런 특이한 그런 문화가 있는데 일본도 357이라는 그 문화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생일 대신에 첫 돌에 생일을 지내고 3살 때하고 5살 때 생일에는 3살 때하고 5살 때는 신사에 가서 남자아이가 기원을 드리고 여자아이는 3살 때 7살 때 가서 생일을 축하하는 기원을 드리는 그 일본의 뭐 시치고산이라는 그 문화가 있거든요. 375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것이 있었다. 이 당시에 보면 또 1870년에 토지 사용 소유 허가 말하자면 토지 소유권이 생기게 됩니다. 사람들한테. 그때까지는 토지의 소유권은 없었어요. 다 영주한테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일반 농민들한테도 자기 땅을 이제 가지게 이제 하고, 그때까지는 성이 없고 이름만 가지고 있습니다. 1970년부터 성을 붙이게 허락을 해준. 그러면 교조님 아버님은 옛날부터 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체가 높았던 그런 사람들만 남을 그 위에서 다스리는 입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나 그 칼을 찰 수 있고 성을 말할 수 있었다라고 기록이 나와 있거든요. 그 성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옛날에는 아주 지체 높은 사람들이었는데 이때 메이지 유신하면서 일반인도 전부 다 성을 가지게 됐다. 그래서 전부 다 자기가 좋아하는 성을 지은 그때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족보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런 막 굉장히 혼란한 속에서 이런 것이 또 그때 벌써 소중 대학교 만들어서 의무 교육을 하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빠르죠. 우리로 치면 늦은 거, 우리는 늦었지만 그래서 처음에 의무 교육을 한다 했을 때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석격해서 불을 태웠어요. 애들한테 왜 공부를 가르치냐 해가지고 농사를 지어야지. 이런 그 당시 기록을 보면은 뭐 엄청 그 무지에서 오는 뭐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완전 격변의 세상이 뒤집어진 겁니다. 이게 그냥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런 세상이 있다. 그래서 교조님께서는 태어나신 이후로 하는 일이 남들 다른 애들과 달랐기 때문에 보통이 아닌 애다. 6살 때부터 바느질을 하기 시작했고 물레질을 흉내내고 실로 주머니를 떠고 겨 주머니를 만들어서 근처 애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이런 그 행적이 나옵니다만 보통이 아닌 뛰어난 애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 그 또래 평범한 애들보다 뛰어난 정도가 아니라 뭐 좀 완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처럼 우리 행동을 했다. 어릴 때부터 범상치 않은 행동을 했다. 근데 뭐 아마도 그 자라나면서 그런 자기 환경이 있잖아요. 사실은 뭐 지금은 이런 책에서는 좋은 일만 이렇게 적혀져 있지만은 교조님 진정 아버지 하는 일이라는 것이 말하자면은 그 촌민을 다스리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촌장이라 하는 거 10개 부락을 묶어서 그 다스린 사람을 촌장이라 했는데 제일 중요한 역할이 뭔가 세금을 징수해서 위에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말하자면 악역인 거죠. 악역 아닙니까? 뭐 흉년 들었을 때는 괜찮지만 흉년이 들었을 때도 어쨌든 다 정해진 만큼 해가지고 올려야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뭐 어떻게 해서라도 그걸 걷어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떤 그 다툼이 있으면은 중재를 한다는 게 재판을 한다는 건데 실제로 보면은 칼을 찼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댈 수 있는 권리이거든요. 예전 그런 기록들을 보면은 이 무사라고 하는 사무라이들은 자기 자존심을 다치게 하면 무조건 어떤 사람은 다 뺐습니다.
그게 그 살인의 이유고 정당화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칼을 찬 허락을 한다는 건 사람을 뵐 수 있는 권리고 촌장한테도 칼을 차게 한다는 것은 다툼이 있고 그러면 뵐 수 있는 권리. 세금을 안 내도 뵈도 아무런 뭐 도둑질을 하거나 무슨 어떤 그런 중재가 안 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걸 갖다 교조님이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는데 심성이 그런 분이니까는 분명히 다르게 느꼈을 거예요. 피하고 도망가고 뭐 이런 것보다는 좀 세상에 대한 염증 같은 걸 느꼈다 이런 기록이나. 그래서 비구니가 되고 싶다. 나는 어쨌든 비구니가 어릴 나이에도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물론 교조전에는 그런 이야기 잘 안 나옵니다. 그죠? 근데 미루어 봐서 다 그런 걸 이제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바느질은 어머니한테 배워서 숙달했는데 세곡물도 이렇게 지금도 그 박물관에 가면 남아 있습니다. 교조님이 뜨신 그 세곡물. 그리고 옷을 짓는 일도 했다라고 합니다. 어린아이 수준에서 옷을 짓는 일이 정말 아마 숙달되지 않고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 합니다. 또 그때부터 불교 신앙은 물로부터 그 정토종의 당가라고 해서 속세 제자라 해야 됩니까? 정토종의 그 집안에다가 이제 모셔놓고 그런 집안이었지만은 이제 정토화찬이란 그 젠푸크지라는 절에 가서 그 암송을 해서 일종의 계를 받게 됩니다. 정토화찬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 가요의 하나로 가르침이나 고성의 행적을 일본어로 찬양한 것, 칠호조의 풍으로 자유롭게 이어나감, 뭐 이리 되어 있는데, 칠호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천리교 친필도 7호조입니다. 온 시대 모든 세계 인간들을 살펴보아도 5757 이렇게 다 나가거든요. 친필이. 그래서 그런 조로 이제 나가는데 아마 교조님도 이런 영향의 어떤 정토종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친필도 자연스럽게 아마 그런 식으로 적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토하찬이라는 것이 천리교의 별석처럼 몇 번을 더 계속 반복해서 듣게 되면은 나중에 이걸 암송을 할 수 있으면은 그 계를 줬습니다. 이제 그걸 이제 교조님 받으셨다. 어린 나이에. 우리도 별석이 처음에는 외워야 됐습니다. 별석 이야기는 아니어도 됐지만은 원래는 그 십전의 수호 8가지 티끌을 외워야만 별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걸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사전 시험. 그게 그러다가 점점 바뀌어서 이제 맹세의 말씀을 사실은 외워야 됐습니다. 옛날에는 외워야 됩니다. 그걸 이제 보고 읽는 거로 또 바뀌었죠. 그래서 사실은 그 별석이 초신자들한테 받는다기보다는 가르침을 이제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 내가 용제로서 이제 별석을 받게 되면 용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초신자가 용제가 된다는 것이 사실은 그건 맞지가 않죠. 그래서 벌써 8가지 티끌이라든지 십전의 수호에 대해서 가르침을 완전히 납득하고 그래서 교조님의 말하자면은 고기 이야기입니다. 별석이 인간 창조에 관한 이야기고 사람 마음에 관한 티끌에 관한 이야기고 단노에 관한 이야기고 은혜 보답에 희노기싱에 관한 이런 이야기는 전부 다 압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 들어서 이제 용제로서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거하고 뭐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에, 18페이지에도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당시 시대적 배경이라는 것이
이렇게 대전국적으로 대기근이 발생하고 어떤 일본에서 간세이 개혁이라는 것, 농경 개혁이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일본의 어떤 그 재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하지만 결국은 실패를 하고 이것 때문에 많은 민중 동기가 이제 생기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금 1시간 됐죠. 예, 시간 5분. 예,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처음 하는 강의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사회의 격변하는 그런 시대, 그 다음에 민중들의 생활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가운데서 교조님이 그때 우리의 현신으로서 우리에게 오시게 된 그 시대적 배경을 갖다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오늘 좀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일본 사회가 변해가는 것에 맞서서 교조님이 가르침을 펴시는 것도 점점 이렇게 상승해 가면서 서로 이제 맞서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일이 먹보는 길 가운데서 보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조전의 참고 연표나 이런 걸 보면은 교조님 태어나셔서 탄생하셔서 몇 년째 되는 해에는 세상에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고 일본 국내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이 길이나 교조님 주변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세계도 격변하고 있고 나라도 격변하고 있고 사람들의 삶도 이렇게 변화하고 있고 이제 그런 때에서 교조님이 가르치는 꽃을 피웠다는 것은 태평성대나 이렇게 우리가 안락한 어떤 삶을 위해서 뭐 이게 존재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데 민중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데 교조님 가르침 주안을 두었다. 그런데 그걸 뭐 물질로서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신상구제 그리고 사정구제로서 이제 사람들한테 다가간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뭐 그것이 끈이 돼가지고 이 길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은 단지 신상이나 사정구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용제로서 마음의 역사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는 끊임없이 해야 될 일이다. 이것이 이제 교조님이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환경에는 맞설 수가 없습니다. 환경에는 맞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정해진 요인을 갖다 우리는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태어나서 살고 있는 그 이 환경이나 상황이나 또 우리 몸에 오는 신상이나 사정도 그렇고 이걸 교조님 가르침과 견주어 봐가지고 우리가 그것에 따라서 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법원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정말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제 걸어가 주시고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신 것이 뭐 우리 일반 뭐 사람뿐만 아니라 이런 학자들이 보기에도 참 엄청난 길을 걸어가 주셨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이 모범기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나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